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 이후 숨가쁘게 오르던 뉴욕 증시가 어제 하락으로 방향을 틀었습니다. 트럼프 랠리가 주춤하는 모양새인데요.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지 한성대 경제학과 겸임 교수를 맡고 있는 분이죠. 빈센트 업라이즈 MFO 총괄 모시고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빈센트 총괄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어제 뉴욕 증시 3대 지수가 조금 하락했습니다만 그동안 트럼프 당선 이후 정말 숨가쁘게 올랐습니다. 랠리가 뭐 계속될 것이다 이런 전망들이 좀 나오는데 네. 어떻게 좀 장기적으로 또 네. 중장기 어떻게 보세요? 일단 트럼프가 재집권 예. 되었습니다. 네. 취임일은 내년 1월 20일이고요. 아직까지 취임일까지는 기간이 좀 남았죠. 네. 그러니까 기대감이 가장 고조해 있을 때라는 것이죠. 음, 트럼프 그러면 여러 가지 정책이 있지만 친기업적이라는 것이 주식시장에서 가장 좋은 게 친기업적입니다. 따라서 미국의 주식시장은 어저께는 잠깐 주춤하기도 했지만 네. 계속해서 연일 상승세가 지속될 거다라고 보고 있고요. 계속해서 이어질 것이다. 네, 상승세가. 그럴 가능성이 워낙 높아 보입니다. 워낙 높아 보인다. 네, 그렇게 보는 이유는 뭐 저 나름대로 한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예. 첫 번째는 좀 더 크게 거시적으로 보면 유동성과 연관이 있어 보이고요. 유동성. 네, 시장의 유동성, 즉 자금이 많으면 예. 주식시장을 사고 싶은 마음이 크다는 의견입니다. 예. 또 미시적으로 보면 기업이 돈을 벌고 있는가? 기업이 계속 돈을 벌고 있다면 주식시장이라는 게 기업의 매출에 대한 대리변수, 프락시이기 때문에 네. 자연스럽게 주가는 상승하는 것이죠. 네. 그런 의미에서 보면 최근 미국의 중앙은행이 금리를 인하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유동성이 이전보다는 더 넓어진다는 것이죠. 또한 미국의 기업들은 AI 레볼루션, AI 혁명을 뒷받침해서 네. 생산성의 재고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음, 그러니까 그만큼 계속해서 매출에 대한 기대가 높아진다는 것이죠. 네. 그렇다면 미국은 앞으로도 부침은 있겠으나 계속해서 상승 추세는 이어질 것 같다라는 개인적인 생각을 갖고 있고요. 네. 다만 앵커님께서도 궁금하셨던 것은 미국은 그렇다 치더라도 네. 미국 이외의 국가들 특히 우리나라 그렇죠. 네, 오늘 주시장도 뭐 별반 좋지는 않습니다. 너무너무 안 좋습니다. 우리 네. 시장. 국장 뭐 다 떠난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국장에 매달리는 투자자 많은데 맞습니다. 이분들은 정말 울상해요. 그러니까 과거 같으면 글로벌 밸류 체인이라고 할까요? 네. 미국이 어쨌든 선두 그룹으로 잘 나가다 보면 낙수 효과까지는 아니더라도 네. 순차적으로 여타 국가들의 수혜를 입는다라는 것이 지난 한 15년 동안의 패러다임이었는데 예. 최근에 그 패러다임 시프트를 놓고 본다면 미국만 좋은 게 아니냐라는 우려감이 팽배히 높아진 상황이기도 합니다. 예. 저 개인적으로도 미국만 마이웨이 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미국만 마이웨이 할 가능성이 네, 없다. 뭐 지난 한 달 전에 제가 여기 나와서 여러 가지 이유를 들었었는데 예. 가장 큰 이유는 아무래도 미국과 한국의 기초 체력, 펀더멘털의 차이가 있는 것 같다. 한국보다 15배에서 20배 정도 큰 실물 경제를 갖고 있는 미국이 한국보다 성장세가 가파르다라는 것이 결국 뭐 유동성이라든지 뭐 기조라든지 아니면 뭐 성향이라든지 다양한 변수들이 말 그대로 변수이지만 네. 결국 펀더멘털 기초 체력을 놓고 본다 하더라도 미국만 잘 나가는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다라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러네요. 이제 지금 이어지고 있는 트럼프 랠리가 취임 앞두고 기대감으로 해서 조금 지속될 가능성이 있다. 상승세 이렇게 보셨는데 일각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인이 예고한 관세 인상이라든지 네. 또 이민자 대규모 추방이라든지 네. 이런 것들이 조금 주식시장 뉴욕 증시에 좀 위험 요인 아닌가 이렇게 보는 시각도 있던데 그런 것들을 좀 극복할 수 있을까요? 아, 뭐 맞는 말씀이신데요. 뭐 좋은 지적이죠. 근데 중간에 이제 빠진 게 있습니다. 뭡니까? 관세를 때린다. 예. 뭐 지난 5년 전에 이미 했었던 것이죠. 2018년 2월 달에 트럼프가 기울어진 운동장을 표방하면서 중국의 고율 관세를 매겼기 때문에 우리가 경험했던 것이고 또 이민 정책도 멕시코에 큰 장벽을 세웠던 경험이 있습니다. 예. 그 두 가지가 금융시장에서는 부담스러운 이유인데 그게 두 가지 정책이 나타난다고 다이렉틀리 항등식처럼 불편한 게 아니고요. 예. 중간에 함수가 있습니다. 뭡니까? 인플레이션입니다. 인플레이션. 네. 그러니까 그런 정책으로 인해서 인플레이션, 즉 물가가 오른다면 주식시장은 부담스러운 것이고 그렇지 않다면 오히려 기업의 어닝이, 기업의 매출이, 기업의 생산성이 이런 인플레이션을 밟고 훨씬 더 높게 증가한다면 네. 주식시장은 보다 긍정적으로 해석할 여지도 있습니다. 네. 물론 아직까지는 정책이 본격적으로 시행되지 않았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높다라는 것이 팽배히 다운사이드 리스크로 자리 잡고는 있지만 실제 미국의 기업들이 생산성 재고가 날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을 뛰어넘는 기업들은 그 가운데서도 오히려 더
우상향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러면 지금 트럼프 정치의 기대감을 달고 지속되는 랠리 속에서 그래도 조금 뭔가 업종별 차별화가 좀 일어날 것 같은데 조금 더 긍정적인 영향이 예상되는 그런 게 좀 있습니까? 일단 긍정적인 것을 말씀드리기 전에 네. 꼭 피했으면 좋겠다라는 것도 있습니다. 어떤 거예요? 일단 신재생 에너지 관련돼서는 상당히 녹록치가 않습니다. 신재생 에너지. 네, 신재생 관련된 업자들은 상당히 불편할 수 있는 목소리지만 실제 트럼프가 행정부 자체가 이번 대선을 준비하면서 화석 연료를 좀 더 부각시킬 것이다. 러스트벨트의 표심을 가지면서 다양한 공약들이 있었죠. 예. 또한 신재생 특히 ESG는 숲으로 돌아갈 것이다. 파리 협약은 다시 한번 탈퇴할 것이다. 또 다양한 탈퇴할 것이다. 모멘텀 측면에서 부재가 있기 때문에 신재생 관련된 산업은 다소 좀 주춤할 수 있는 고난의 행국이 시작됐다라는 개인적인 생각도 갖고 있고요. 예. 다만 이제 수혜 업종을 찾자면 최근에 핫 인물이죠. 혹자는 이러다가 대통령 되는 거 아니야라는 얘기까지 있는 머스크입니다. 머스크. 네. 네. 우주 산업이 상상이 각광받을 것 같고요. 우주 산업, 방위 산업, 더 나아가서 전통 산업이라든지 네. 또 한국을 비롯해서 주요 국가들이 주목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원자력 관련된 산업입니다. 원전. 네, 네. 맞습니다. 그리고 에너지원이 필요한 것이기 예. 때문에요. 신재생 에너지의 반대급부에 있는 원전 관련된 산업들도 상당히 각광받을 것이다. 그래서 아직은 어떤 게 좀 더 부각될지는 모호한 측면이 있으나 신재생 관련된 에너지 쪽은 좀 더 비교 여유에 있는 것은 맞는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런 보도가 있었어요. 워렌 버핏 투자의 달인이 주식을 팔고 현금을 모은다. 정말 그렇게 투자 전략을 버핏이 바꾸고 있는 건지 있다면 이게 뭘 의미하는 걸까요? 버핏은 구루죠. 투자 구루. 네. 그러니까 투자를 통해서 돈을 버는 것뿐만 아니고 기존적인 철학을 오랫동안 고수하면서 네. 많은 사람들이 따르는 현인입니다. 워렌 버핏이 항상 맞았다라는 게 그동안의 학습 경험이죠. 따라서 버핏의 애플 주식을 매도하고 있고요. 애플을 팔고 있다. 네, 또 미국의 은행 주식은 뱅크 오브 아메리카 주식을 팔고 있습니다. 은행 주식을 팔고 있다. 네, 그렇다면 전반적으로 미국 경기에 대해서 불안함을 느낀다라는 것일 수 있는데요. 근데 버핏이 막무가내로 파는 건 아니고요. 예. 버핏만의 잣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로미터 기준이 있다라는 자기의 것이죠. 기준. 네, 네. 그것을 좀 주목해야 되는데 그게 버핏 지수라는 것입니다. 버핏 지수 그게 뭔가요? 네, 주가의 시가총액 전반을 미국의 실물 경제인 GDP로 나눠서 그 퍼센테이지가 200%가 넘으면 이것은 너무나 과열돼 있다. 근데 현재 오늘 기준으로 예. 미국의 버핏 지수가 208%입니다. 208% GDP에 대비 시가총액이 2배가 넘다는 것이죠. 2배가 넘는다. 네, 그렇다면 어느 한쪽은 잘못된 거다. 금융시장이 버블이거나 아니면 실물 경제가 워낙 저평가돼 있다라는 결론인데 금융시장 종사자들은 실물 경제가 워낙 저평가돼 있어서 따라 올라갈 것이다라는 기대감도 있지만 실제 버핏은 200%가 넘는다라고 한다면 실제적으로 매도를 해왔고요. 지금도 그런 기준의 연장선상에서 지금도 매도하고 있다라고 이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네요. 자기만의 기준에 따라서 지금 애플 주식과 또 뭘 판다 그랬죠? 애플하고? 네, 뱅크 오브 아메리카 주식을 뱅크 오브 팔고 은행 있습니다. 주식 팔고 있다. 그런 얘기네요. 자, 이 트럼프 취임 이후일 수도 있습니다만 지금 연준이 이제 12월 달에 한 번 회의가 있잖아요. 내년에 또 한 1년간 과연 금리 인하가 몇 차례 있을 것인가, 미국 경제 동향이라든지 트럼프가 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네.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만 네, 네. 어떻게 지금 예상이 되고 있습니까? 12월 FOMC가 조만간 다음 달에 있는데요. 네. 트럼프 취임 전에 마지막 FOMC입니다. 예. 어떻게 보면 25bp 기준금리 인하가 거의 컨센서스 확실하고요. 되고 있고요. 내년도가 이제 문제인데요. 네. 모든 사람들의 시선은 내년이죠. 네. 아시는 것처럼 1년에 8번 정도 FOMC 회의가 있습니다. 네. 정해져 있죠. 45일에 한 번씩 열리니까. 자, 그렇다면 내년에 몇 번 기준금리를 인하할 것인가? 트럼프의 정책이 인플레이션을 야기하면서 상승시키면서 다양한 변수가 바뀔 수는 있지만 예. 현재 시점에서 감히 전망을 해보자면 한 100bp 정도 추가적인 금리 인하를 할 것이다. 1% 포인트. 네, 예를 들어서 분기에 한 번씩 내린다는 것이죠. 네. 네, 그 정도 선이면 내년 연말에 되면 미국의 기준금리가 예. 약 한 3.5% 내외에 도달할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가 참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어떤 겁니까? 3.5% 정도 연말에. 미국의 기준금리가 3.5%가 되면요. 예. 과거에는 기준금리를 한번 내리기 시작하면 거의 0%까지 내리는 것이 허다하거든요. 음. 이전보다는 훨씬 높은 수준에서 기준금리 인하가 멈출 가능성이 있습니다. 더 내려가지 않고 맞습니다. 3.5% 정도에서 멈출 수 있다. 맞습니다. 어떤 그런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약간은 좀 난해할 수 있는데 중립금리라는 개념이 있거든요. 중립금리. 네. 네, 그러니까 이론적인 금리입니다. 네. 경제가
과열, 인플레이션 아니면 침체, 디플레이션 그 어떤 상황에도 치우치지 않고 네. 아주 올바른 사정의 상황에서의 금리를 중립금리라고 하는데 최근 미국의 중립금리가요. 훌쩍 높아져서 3% 정도 수준입니다. 현재. 3% 정도. 네, 근데 앞으로 1년 동안 이 상태로 오른다고 한다면 네. 3.5% 정도 수준으로 오를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중립금리가. 네. 중립금리가 의미하는 것은 기준금리의 마지막 최종 목표금리라고도 우리가 해석할 수 있거든요. 예. 그렇다면 미국의 기준금리가 3.5%가 내년 연말이라고 한다면 내년 연말쯤에는 기준금리 인하가 끝날 것이다 라고도 생각할 수 있고 예.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그때 가서 끝나는 게 지금부터 무슨 걱정이냐라고 할 수 있겠지만 주식시장은 모든 것을 선반영하잖아요. 네. 따라서 이게 완전히 교차하지 않고 예. 만남이 비슷해질 정도가 되면 주식시장은 아마 크게 흔들릴 가능성이 있다. 중립금리에 비슷해지면. 네, 연준의 기준금리는 기준금리가 내려가고 중립금리 올라가는데 그 올라가면. 폭이 좁으면 좁아질수록 예. 꼭 엇갈리지 않더라도 네. 만나지 않더라도 그 폭이 줄어드는 것 자체가 금융시장에는 충분히 부담일 수 있다라는 네. 생각이고 그 시점이 아마 내년도 여러 가지 전략을 짜는데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내년 한 중반쯤에 그 가능성이 우리 금융시장에 상당 부분 적용될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내년 중반 정도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 경제가 뜨겁지도 차갑지도 않은 적정 수준의 중립금리에 미 연준의 최종 금리 수준이 접근해가면서 금융시장에 상당한 충격이나 혼란을 볼 수 있는데 그게 내년 중반기가 될 가능성이 있다. 이 금리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금리에 따라서 모든 자산 가격이 달라지는데 실제로 트럼프 당선되자마자 실제 국채 금리가 뛰었습니다. 맞습니다. 지금 일각에서는 뭐 미 국채 10년짜리가 5%까지 오를 수 있다. 네. 연준금리는 지금 일단 하방으로 가고는 있는데 맞습니다. 이런 전망도 있는데 이거는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이런 거는. 근데 사실 이론적으로 미국의 장기 10년물 금리는 기준금리보다 높은 건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이론적으로 단기금리 플러스 인플레이션 기대감이니까요. 그렇죠. 단기금리가 기준금리랑 연동한다면 그것보다 높은 거는 사실 정상적인 상태인데 코로나 이후에 그게 역전돼 갖고 우리가 미국의 장기 금리가 기준금리보다 낮을 수 있다는 것이 많이 받아들여지고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예. 그런데 이제 문제는 미국의 장기 금리가 5%라는 것은 그냥 거두절미하고 미국의 모든 비용이 5% 이상 된다는 것이죠. 그렇죠. 5% 네, 금리면. 돈을 빌려도 5% 이상의 수익을 내야 된다는 것이고 어디 가서 월급을 받는데라도 5%는 까이고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예. 상당히 부담스러운 부분이죠. 더구나 미국의 지금 10년물 국채 금리가 4.3%. 예, 4.3 현재. 예. 거의 5%에 육박했죠. 예. 그리고 지난 오름세를 묶고 나면 이거는 시간 싸움일 것 같다. 근데 이게 왜 이렇게 오르냐가 되게 중요합니다. 왜 오르느냐? 그 원인을 알아야지 우리가 대응을 할 수 있잖아요. 모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트럼프가 감세라든지 이민 정책이라든지 계속해서 인플레이션을 높이는 정책을 한다 보니까 결국 비용이 올라갈 것이다. 인플레이션에 대한 불안감이 있을 것이다라는 게 국채 금리의 상승으로 하나 작용하고 있고요. 네. 또 하나는 트럼프가 주창하는 것이 감세잖아요. 감세죠. 네. 근데 감세가 표면적으로는 좋은데 그렇다면 소는 누가 키우나? 즉 미국 경제는 어떻게 그러면 계속해서 상승 갤리를 네. 할 것인가? 민간 쪽에서의 자생력이 충분히 있다 하더라도 삐걱삐걱 거린다면 결국 정부가 돈을 풀어서 재정으로 뭔가를 해야 맞습니다. 되니까 빚이 계속 늘어나는 맞습니다. 거죠. 네. 그렇다면 역시 감세 이면에는 또한 재정 적자에 대한 부담, 국채에 대한 부담이 있을 것이다라는 것이 두 가지가 다 작용하고 있거든요. 아직까지는 두 가지 다 모호한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의 국채 금리 상승세는 적어도 내년 1월 20일 예. 트럼프가 취임되고 그 100일 동안에 다양한 행정 명령을 내릴 텐데 네. 그 얼개까지는 상승세가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고요. 하나 둘씩 그 안에 속사정이 밝혀지면서 시장이 해석하면 그 이후에 상승세는 다 좀 주춤할 수는 있겠지만 네. 적어도 아직까지 한 2, 3개월 동안은 금리 상승세를 우리는 염두하면서 전략을 짜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네요. 10년물 국채가 지금 연 4.4% 정도인데 이 정도라면 이거 채권에 투자하신 분들 상당히 지금 네. 손해를 좀 많이 봤을 것 같고 채권 투자하기도 맞습니다. 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맞는 얘기죠. 그러니까 국채 금리랑 채권 가격은 정반대거든요. 네. 그러니까 금리가 올라갔다는 것은 국채 가격은 계속해서 내려가고 있다는 채권 가격 것입니다. 떨어졌다는 거예요. 맞습니다. 또 두레이션을 생각하면 그 가격은 비탄력적으로 훨씬 더 크게 내려가거든요. 따라서 채권 투자를 하자. 금리가 인하되고 있다라는 여러 가지 정황상 네. 채권 투자를 했던 분들이 지금은 참 곤욕스러운 상황인 건 사실이죠. 네. 지금 시점에 채권을 그러면 매입하는 건 어떻게 보십니까? 뭐 투자는 누가 누구의 말을 듣고 하는 건 아니죠. 네. 다만 제가 조심스럽게 말씀드리고 있는 얘기는
자, 금리의 향방에 대해서 제 나름대로의 시각을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예. 금리라는 게 채권 가격과 반대이기 때문에 적어도 모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트럼프의 여러 정책이 실제 인플레이션을 상승시키는지 아니면 미국의 생산성 제고를 일으키는지를 네. 직접적으로 데이터를 받아보기 전까지는 지금의 국채금리 상승세가 지속될 것 같다. 즉 미국의 국채 가격이 여전히 하방 압력이 나타날 것 같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국제금리의 불안은 조금 이어질 것 같다. 트럼프 정책이 구체화될 때까지. 사실 트럼프 정책 중에서 이거 정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지난번에 FOMC 끝난 이후에 파월 의장한테 기자가 물어봤잖아요. 너 트럼프 대통령 당선돼서 해고하면 어떻게 네. 할까요? 그랬더니 노 그랬지 않습니까? 앞으로 트럼프 당선인 취임 이후에 파월 의장과의 조금 갈등 이런 게 조금 우리가 예상을 할 수 있을까요? 갈등은 예견된 상황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예. 왜냐하면 트럼프가 재집권하는데 우리가 트럼프 2.0이라고 언론에서 얘기하지 않습니까? 네. 1.0보다 2.0은 단순히 레벨업 된다는 의미뿐만 아니고 속도가 빠르다는 것입니다. 트럼프는 집권 이후에 상당 부분 정책 공약들을 빠르게 내포할 텐데 대부분 한마디로 보면 미국 경제 잘 살게 하자라는 것이잖아요. 그렇다면 근간에는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가 훨씬 더 높아져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중앙은행이라는 것은 두 가지 목표가 있는 것이죠. 물가 안정과 최대 고용. 즉 물가 안정이라는 걸 놓고 봤을 때 트럼프가 얘기하는 모든 정책들이 속도를 높일 텐데 그렇다면 표면적으로 금리를 내릴 수 있겠지만 한 발짝 뒤에서 생각하면 인플레이션이 오를 것 같은데. 그렇죠. 인플레 네. 우려 때문에. 맞습니다. 예. 파월 의장이 또 최근에 11월 FOMC에서 어떤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초심으로 돌아갈 것이다. 점진적으로 금리를 완화할 것이다. 또한 최근에 닐 카시키리 총재라든지 예. 다양한 연준 이사들이 연준이 이제는 조금 돌다리도 두드려 가면서 천천히 금리를 인하해야 된다라는 스탠스를 보이고 있거든요. 예. 그렇다면 트럼프 말에는 쏙 적합한 제스처들은 아니죠. 그렇다면 해가 바뀌면 여러 가지 갈등 현상이 나타날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에 따라서 글로벌 자산 시장의 동향과 투자 전략까지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빈센트 업라이즈 MFO 총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맞습니다. 네.